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준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임한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23일 금요일이죠. 날씨는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줄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네. 저희 강주에서 조선일보를 보는 구독자가 얼마나 될까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여러 이력 때문에 실은 조선일보 구독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조선일보와의 싸움을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1920년대 조선일보 신문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민족지였죠. 근데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 실은 소위 얘기해서 방씨 일가의 어쨌든 사유화된 신문이라는 어떤 인식들도 있었고,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짜 뉴스, 팩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을 일들을 많이 했죠. 실은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 만나보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신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내용들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와 내용들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정보와 내용에 대해서 구분하고, 그다음에 편취할 건 편취하고, 그다음에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정보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속에서 향후의 미래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개인적 역량들을 키워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어쨌든 다양한 신문들을, 제가 하루에 한 6, 7개 신문을 보는데요. 다양한 신문들을 보는 것은 또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보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잘못된 뉴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올곧은 사고와 생각들을 갖출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면서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네요. 일면에서. 여기에서는 10위, 저기에서는 2위. 들쭉날쭉한 여론조사가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며칠 새 널뛰기를 하고 있다. 실은 이제 뭐 일주일 만에 아니면 뭐 2주 만에 지지율이 막 1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라는 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선거에서 여론조사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편중된 판단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언제든지 지지율이라는 것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에는 선거가 다가오면 올수록 여론조사 남발로 인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오늘 개막을 하네요.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어떤 말 많고 탈 많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복잡하죠. 첫 무관중 개막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수보다 방역관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보면 처음 맞이하는 올림픽인데요. 원래 작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1년 늦춰진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 가익농 선수들 정말 안전하게 코로나 걸리지 말고
방역 지침에 잘 준수하면서 자기의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인의 스포츠 경기인 올림픽이 어쨌든 비대면식으로 무관중으로 개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도쿄올림픽 성화가 역대 가장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작년에 시작을 했다가 체화된 지 1년 4개월 동안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어쨌든 뭐 기록 아닌 기록이 되겠네요. 일면에 나왔던 선거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국은 76곳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프랑스에는 13곳, 일본에는 20곳밖에 없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되어 있네요. 그래서 대선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 최근에는 40건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3주간 40건이. 그래서 하루에 1.8건꼴로 진행이 되고 있고 5년 전보다 3배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비중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입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잘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공공정책조사 시장만 연 1,000억이 넘는다고 하네요. 상당하네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대선 예비 후보죠. 월 5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든 이재명 표 기본소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발표된 게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청년에게는 200만 원 지급하겠다 해가지고 어제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죠. 기본소득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그에 대한 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지 뭐 여러 가지로 발표를 했었는데 어쨌든 기본소득은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시대지만 어쨌든 기계가 또 로봇이 AI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들을 많이 침범하고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실은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관심과 내용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본소득 관련된 재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국은 복지 관련된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연금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의 내용과 기존의 복지 체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안심소득이라 해가지고 분류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이렇게 분류를 좀 해가지고 어쨌든 소외되지 않는 층에도 부유한 층도 또 저층도 어쨌든 고르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이론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 안심소득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향후에 대선에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수도권이 현재 4단계인데 2주 연장이 됐고 지방은 전부 3단계로 검토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구분들을 좀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역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정말 한정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지가 돼서 자유롭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백신 부분도 실은 많이 배포가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신청을 했는데요. 8월 24일 날 제가 맞는 걸로 1차 얘기가 됐어요. 모더나나 화이자 중에 하나 맞는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51세니까 한국 나이로 71년생이어서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이 방역 지침이 작년과는 다르게 많이 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K 방역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홍보도 되고 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라는 게 금세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정부에서 감기처럼 생각을 하고 지속적인 방역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해 나가고 그다음에 대체를 해 나갈 것인가. 싱가포르가 지금 그렇게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지금 미국이 러시아에 지정학적 무기를 줬다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천연가스관 관련된 얘기네요.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하고 관계 문제인 것 같은데 실은 에너지가 전쟁을 발발시키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많이 돼 있어요. 이 전쟁이라는 게 다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하는 것처럼 많이 보도되고 또 알려지고 그렇지만 그 내막을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들을 해 나가고 있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백운산 자락, 백운산이라면 광양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백운산 자락 태권도 성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만든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네. 백운산이 전북 무주군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네요. 여기에 태권도 사관학교를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태권도 공원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가보면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태권도 성지에 국제 태권도 사관 학교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전국에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저도 태권도 학과의 겸임 교수를 제가 한 5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학생들하고 많이 교류도 하고 학생들 가르쳐 봤는데 열정들이 대단하죠. 실력도 대단하고 태권도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참 광고가 많아요. 네, 광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문을 많이 만들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방신문을 보면 광고가 별로 없어요. 네, 실은 언론들이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살고 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광고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대기업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를 획득하기 위해서 특정 기업체나 이쪽에 대한 기사나 내용들은 가급적 비판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 한겨레신문이 초창기에 만들어질 때 광고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을 만들겠다 하지만 그게 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송월주 스님, 월주 스님이 입적을 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에 평생 헌신했고 모든 순간이 임종계다. 임종계. 좀 어려운 말인데 입적 전에 남기는 깨달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네요. 모든 순간이 임종계다. 월주 스님에 대한 또 다른 비판적인 기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극락왕성하기를 빕니다.
칼럼에 보면 공감 능력이 리더십이다. 강인성 부국장이 쓴 내용이네요. 청해부대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리고 박정훈 논설실장이 그래도 기자가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다 라는 내용으로 칼럼을 썼네요. 여당은 언론징벌법인 가짜뉴스를 벌주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작 가짜뉴스 제조원은 법안에서 뺐다. 가짜뉴스의 진원인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이미디어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불편한 진실을 캐내는 비판 언론만 손보겠다는 것이다. 진실을 감추려는 권력이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고 한다. 이게 언론개혁으로 포장한 언론징벌법의 실체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종이신문을 발간하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벌을 주겠다 얘기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냐, 누가 정권을 또 잡고 있느냐, 지금 보수가 잡고 있냐, 진보가 잡고 있느냐. 물론 최근에 내가 여러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진보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도 보수당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활동하는 거나 똑같은 보수당으로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수 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의 진보의 세력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조가 진보 쪽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진보가. 어쨌든 지금 현재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조선일보가 불편한 진실을 캐내는 신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된 과거도 함께 같이 비춰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과연 그런지. 근데 어쨌든 신문도 어떻게 보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오로지 사실만을, 진실만을 캐야 되는데, 실은 신문들도 상당히 정파적이죠. 예. 그래서 보통 얘가 뭐 무슨 신문은 어떤 부류의 신문 이렇게 다 최소한 구분할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전에 비해서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진보 쪽에서는 이제는 진보신문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과연 유튜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유튜버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보통 막 심지어는 구독자가 몇만 명에 시작해서 10만 명, 몇십만 명 되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상당한 돈을 버는 유튜버들도 있고,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면 실은 양산해내는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튜버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가능하지 않기 위해서 이쪽은 대상에서 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조선일보 신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또 뵙겠습니다.